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다님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박의진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보시죠. 네, 이종석입니다. 통일부 전 장관 출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고위공직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시즌마다 이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핵심은 부동산인데요. 서울 핵심지의 다주택 보유, 투기성 매입 등이 단골 쟁점으로 이어졌고 낙마 사례가 이어졌죠. 이 후보자는 현재 등록된 부동산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000년부터 실거주해온 분당 임해동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보유 자산이었는데요. 이 아파트조차 세종연구소 정년퇴직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요,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는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검증을 진행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후보가 북한과의 화해를 중요시하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 과거 실패한 햇볕 정책의 핵심 인사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친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세종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조정식입니다. 일타 강사로 유명한 조정식 씨가 수능 관련된 모의고사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분 연봉이 무려 2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촬영까지 취소됐다면서요? 네, 강연 프로그램인 어쩌다 어른 출연이 취소되었고요. 지난 13일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티처스2 인터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는 조정식 씨의 모의고사 거래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정식 강사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과 유사한 지문을요, 그의 사설 모의고사에 수록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현직 교사들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수사 결과 수능 출제진과 조정식 강사 간의 직접적인 유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정식 측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능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러나 일부 학생에게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특권층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정성을 넘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조적 경계를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사가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사교육기관이 구매해서 사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외과 수술급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단순히 개인의 불법 거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의, 공정성, 그리고 제도적 신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김민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학력 위조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작가 김민지 씨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민지 씨는 하버드대학교와 우쿨라 출신 임상 심리학 박사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씨가 쓴 심리학 기반 육아서적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요. SNS와 언론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육아 비법이라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탄 베스트셀러의 작가였죠. 책의 표지에는 하버드대 교수와 예일대 연구위원,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의 추천사도 실려 있었는데요. 최근 SNS에서는 김 씨가 하버드대 졸업자 명단에도 없고 UCLA 졸업 논문도 검색되지 않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거짓 이력이 드러난 후 출판사는 즉시 판매 중단을 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출판 윤리와 전문성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출판사는 저자의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리고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시장의 불신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편 김 씨는 자신의 허위 이력이 밝혀진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의 배우자가 SNS를 통해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 씨의 남편인 김모 씨도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 씨의 특강이나 조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역시도 단순한 허위 이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판 윤리, 소비자 신뢰, 그리고 디지털 검증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예스24입니다. 얼마 전에 SKT 해킹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건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예스24에서도 또 해킹 사태가 터졌다고요? 네, 지난 9일 예스24는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 여파로 도서 주문과 티켓 예매, 이부까지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킹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스24 측에서 9일에 해킹 사실을 공지할 때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정보위의 조사 이후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지했습니다. 예스2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으로 고객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예스24가 일주일 만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도서와 티켓 서비스, 전자책 등 핵심 서비스는 복구된 상태고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상 방안도 내놨습니다. 네, 티켓 금액의 120%를 환불 보상한다고 합니다. 또 9일에서 13일 출고 예정일이던 상품 구매자에게는 출고 지원 보상금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상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는 전자책 포비아가 커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실 기존의 종이책보다 전자책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보자면 성인의 전자책 이용률은 19.4%, 또 학생의 전자책 이용률은 51.9%라는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로 이 사건에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출판 업계는 국내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전자책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자책 데이터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이후에도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수백 권이 묶여 있다는 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책은 수익성이 높아 최근 출판업계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의 26%인 1조 3천억 원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네. 전자책 포비아 현상과 예스24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1위 한국 대 쿠웨이트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이죠. 북중미 월드컵 쿠웨이트전에서 4대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예선전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선수 명단을 보면 실험적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캡틴 손흥민과 이재성, 황희찬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은 쉬게 하고 이강인, 전진우, 배준호 등 이 젊은 피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9차전 이라크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시험하려는 홍 감독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쿠웨이트전에서 홍 감독은 7자리의 변화를 줬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교체로만 투입됐던 전진우, 김주성 선수가 선발로 출격했고요. 그리고 이한범 선수는 A매치 데뷔전에 나섰습니다. 전진우 선수는 처음 태극마크를 단 데 이어 데뷔골을 넣는 기쁨도 맛봤습니다. 전진수 선수가요, 전반전에 첫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줬는데요. 거기다 이강인 선수도 2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네, 후반부에는 발부상으로 이라크전 출전 명단에서 빠졌던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자 경기장 분위기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경기 내내 한국은 쿠웨이트 진영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 27분에 이재성이 교체 투입 3분 만에 득점포를 쏘며 4대 0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요, 본선에도 정말 좋은 성적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해외 인물은 누굴까요? 자, 5위부터 살펴봅니다. 알렉스 파디아 상원 의원입니다. 이 상원 의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검색된 이유, 이거 뭔가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아가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가 수갑까지 채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노엠 장관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들렀고요. LA 시위와 이민 단속에 대해 질문하려다 제지를 당한 겁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요원들이 제지했고요. 바닥에 눕혀진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최근 LA에선 이민 단속 강화에 반발한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도시 전역이 극심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요. 파디아 의원은 이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짚고자 했고요. 결국 강제로 제지당한 겁니다. 이 장면이 퍼지며 그의 이름이 단숨에 검색어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간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수갑까지 채워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해당 사진과 영상들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장면은 대중에게 강한 충격을 줬고요. 파디아 의원은 이후 석방돼서 나는 단지 질문을 하려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이민 정책과 정치적 양극화가 첨예하게 충돌한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척슈범 민주당 원내대표는 끔찍하고 비미국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특히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하대한다면 일반 시민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라티노 유권자들도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국토안보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파디아 의원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상원 보안핀을 착용하지 않았고 장관을 향해서 예고 없이 돌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은요,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 분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의 멕시코 이민자 출신 배경과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 그가 공개석상에서 물리력에 의해 제압당한 건 단지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인종적, 사회적 긴장감까지 자극했습니다. LA는 지금도 이민 단속과 시민들의 시위로 긴장이 극에 달한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LA의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한 상황입니다. 네, 강제 제압된 상원 의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격렬한 여론 대결. 이 알렉스 피디아, 미국 정치의 균열과 불신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US 오픈 리더보드입니다. 리더보드라는 뜻이 골프 대회 결과표라는 의미인데요. 리더보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선 골프 팬들 아니면 다소 낯선 키워드일 수도 있겠는데요. 리더보드가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요. 바로 기적의 우승자 JJ 스펀 선수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우승컵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약 20m 거리에 긴 퍼트를 넣는 순간 리더보드 맨 위에 JJ 스펀의 이름이 올라갔고요. 그 순간을 지켜본 관중들 그리고 중계 시청자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장면이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리더보드 검색량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보다도 어떻게 저 선수가 저렇게 무명 선수가 역전을 한 거지? 라는 부분, 그리고 리더보드 어떻게 됐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결과를 검색해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우승 순간을 스펀의 가족, 특히 두 딸이 함께 지켜봤다는 건데요. 우승 직후 그가 그린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고 첫째 딸이 아빠 1등 한 거야 라고 묻자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 짓는 장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JJ 스펀은 미국에서도 큰 무대에 자주 출전하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무명 선수에서 세계 4대 골프 대회라고 불리는 US 오픈에서 우승하게 된 겁니다. 네, 단순한 경기 결과보다는 리더보드 한 줄에 담긴 스토리가 사람들을 울리고 또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번 대회는 우승자뿐만 아니라 원래 선두였던 선수가 무려 8타를 잃고 공동 7위까지 떨어지기도 해서 리더보드가 아주 요동쳤습니다. 실시간 순위 변화도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노킹스 시위입니다.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단어지? 라는 생각 드실 건데요. 지금 이건 미국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움직임, 바로 반 트럼프 시위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앞두고요.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위는 50501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숫자 그대로 50개 주에서 50개 시위,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총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욕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요. 오하이오주 같은 보수 성향의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네, 시위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죠.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엔 왕이 없다. 즉, 노 킹스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온 겁니다. 특히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를 열겠다 이런 계획은 군 통치를 상징한다며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사실 왕이 없는 나라를 표방해온 게 미국의 핵심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뉴욕에선 약 5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악천 후에도 시위대는 도서관 앞에서 시작해 메디슨 스퀘어 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가족, 휠체어 탄 고령자까지 참여자층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LA는 트럼프가 해병대와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지역이에요. 그 현장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고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시위 주최 측은 끊임없이 폭력 대응은 금지라고 하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야간 통행 금지령이요. 마치 8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이 시위가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에어인디아 추락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생겼습니다. 지난 10일 인도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로 추락하면서 2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 드림라이너였습니다. 총 242명이 탑승했고요. 인도 서부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을 향해 이륙한 여객기가 30초 만에 의대 기숙사 건물로 떨어진 건데요. 이륙하자마자 190m에서 통신이 끊겼고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보잉 787 드림라이너였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종에서 이번처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처음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드림라이너는 기술력과 연비 효율성을 자랑해 왔는데요. 지금도 하루 2,100편 이상이 전 세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 안전 신화를 무너뜨린 첫 사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미국 연방항공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그리고 보잉과 GE, 심지어는 영국 정부까지 이 합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작 결함이 있었는지 혹은 운영상의 과실이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따지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요, 지난 10년 사이 발생한 세계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구글 트렌드에서는 20만 건 이상, 해외에서는 200만 건 이상 검색된 단어입니다. 높은 관심을 끌었죠. 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단순한 국지 분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한복판을요, 정오에 공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란이 대낮에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건 정말 유례 없는 일인데요. 이란이 국영 언론은 테헤란 중심부인 발리아스르 광장 인근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경찰청과 정보부 건물이 공격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 그리고 테헤란 외곽의 정유 시설까지 공습하면서 충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북부의 정유 공장과 송전선을 타격해 전력 공급에도 영향을 줬고요. 결국 양국 모두 핵심 인프라를 조준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명 피해가 상당했다고요? 네, 이란은 지금까지 자국 내에서 128명이 숨지고 900명 가까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380명 이상 부상, 13명 사망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습이라는 비판이 양쪽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포르도 핵시설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포르도는 이란의 지하 핵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이 400kg 이상 저장돼 있는데 이걸로 핵탄두 9기를 단 3주 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무기로는 파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군사 공격과 거리를 두던 입장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는 방향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투기 급유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런 글을 게시하면서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로 표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CNN은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의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핵협상이라는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격이 큰 성과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벌써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1,706원, 전국 평균도 1,630원을 넘겼습니다. 경유도 비슷한 상승세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유가 상승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중 70% 이상이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길어진다면 원유 오일 쇼크 재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해운, 항공, 심지어는 전자업계까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충돌은 결국 수많은 민간인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128명 그리고 13명 각 나라의 사망 숫자입니다. 네, 데이터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참혹한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는데요. 전쟁은요 늘 정치로 시작되지만 끝나는 곳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시간에도 진실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